제가 몇 주 전에 책을 읽었는데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한테 다른 스토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늘상 눈으로 보고 지금 하고 있는 현상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색다른 스토리, 다른 스토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다르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이게 무릎을 딱 쳤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거든요. 뭔가 열심히 하고 또 힘든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에 다른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뭐 원대한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하는 것도 뭐죠? 네, 다른 스토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한테 다른 스토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해서 다른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으면 그 전보다 조금 재밌고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 최강의 부대라고 불리는 미국의 해병대 네이비 실이라는 군부대가 있어요. 근데 여기의 훈련은 여러분 지독하기로 유명합니다. 중도 포기율이 자그마치 94%, 256명이 입소를 하는데 16명꼴로 합격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합격률이 정말 낮죠? 그래서 연구가 진행됩니다. 그 아까 256명 중에 16명이 남았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샘플로 뽑아가지고요, 이들이 무슨 이유로 해낼 수 있었는지를 조사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랬더니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네, 신체 조건도 아니고요, 용맹함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무엇이었냐? 긍정의 자기대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람이요,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봉착을 하면은요, 1분에요 3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단어를 오가는 자기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기 내면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의 이야기 3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단어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난 할 수 있어,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 이겨낼 수 있어, 이런 긍정의 말 유형과, 두 번째는 에라 모르겠다, 더는 못해, 나 이제 죽겠어, 너무 두려워, 무서워, 포기하자, 이렇게 부정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 동안에요. 자, 긍정의 자기대화라는 건 뭐예요? 바로 그런 고통의 극한의 상황 속에서 난 할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믿고 끝까지 자기와 대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이 네이비실에서 힘든 고통의 순간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종 합격률이 거의 10%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많은 군중들 앞에 섰을 때 되게 두려워요. 그때 제가 여러분 이 긍정의 자기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피터슨,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문장이요, 여러분 제게 굉장히 자신감을 주고요, 갑자기 그 순간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모습, 그 열변을 토하시는 그 강연의 모습이 연상이 되면서 저에게도 힘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내가 추진력이 너무 낮고 포기하고 싶고 그래요? 그때 딱 순간 눈을 감으시고 나의 내면에 말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고요. 나를 믿는 거예요. 긍정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와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 이분이 이렇게 정신과 의사세요. 네, 이분이 유대인이신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살아남은 이야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정신 분석학과 결합해서 이제 남기신 책이거든요. 실제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갇혀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굉장히 좌절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언제 끝날지 모른다. 예. 그래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는 절대 찾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프랭클 박사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곳에도 기회가 있고 도전이 있었다. 삶의 지침을 돌려놓았던 그런 경험의 승리를 정신적인 승리로 만들 수도 있었고,
그와는 반대로 그런 도전을 무시하고 다른 대부분의 수감자들처럼 무의미하게 보낼 수도 있었다. 그곳에도 기회는 있었다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을까요? 그 가운데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삶의 의미를 붙잡은 사람이죠. 프랭클 박사님 같은 경우는 와이프를 되게 상상을 많이 했대요. 와이프를. 그러니까 와이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아내를 생각하면서 삶의 의미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과학자인가 의사인가 그랬는데 이론의 연구를 완성하고 싶다. 이게 나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붙잡으면 이 상황은 이게 뭐 완전 이건 절망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낸다. 이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학교에 있는 전 학생들한테 어휘의 추론 능력을 보는 약간 IQ 시험 비슷하게 그런 시험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20%를 추려서 이 아이들이 영재 그룹이다. 잠재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정말 미래에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볼 확률이 높다 라는 것들을 교사들한테 은근히 풍겼습니다. 풍겼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역시 영재는 영재야. 영재인 애들이 실제로 1년 전보다 성적도 많이 올랐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IQ가 올랐어. 2년째 더 올랐어, IQ가. 영재라서. 그런데 이 실험은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20%가 영재가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무작위. 생각해보세요. 교사들이 아이들의 잠재력이 높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은 넌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 실제로 20% 아이들은 이 교사한테 잠재력이 높다는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본인이? 본인이 자기 잠재력이 높다고 생각하겠죠. 내 멘토, 교사, 부모가 나에 대해서 잠재력을 높게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설사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듣고 믿는 주체는 접니다. 본인이 본인의 잠재력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고 실천한다면. 그거는 제가 100% 확신해요. 제가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단 강하게 믿고 강하게 실천해야 됩니다.